안녕하세요. 저는 천웨이웨이라고 합니다. 중국 중앙텔레비전 국제뉴스부 수석 앵커로 매일 저녁 8시 황금 시간대에 14억 중국인들에게 세계 정세를 전달하는 영광스러운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저널리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옥스퍼드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취득한 저는 늘 스스로를 중화민족의 자랑스러운 대변인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특히 저는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방송에서도 수없이 강조했듯이 대만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중국의 불가분의 영토입니다. 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진리이며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출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아시아 미디어 서밋이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CCTV를 대표해 제가 파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한국, 작은 반도 국가가 감히 우리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 한다니 이번 기회에 중화 문명의 우월성을 제대로 보여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미디어 서밋에 참석합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주최하는 행사지만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이 미국과 손잡고 우리 대만 통일대업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에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12월 5일 아침 저는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자마자 불쾌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국인 사업가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천 앵커님이시죠? 방송에서 뵙던 분이네요. 한국 가시는군요. 네, 미디어 서밋 때문에 갑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삼성전자 부품 공급업체를 운영하는데요. 한국 기술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따라가려 해도 저는 즉시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보세요. 곧 한국을 추월할 겁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10년째 한국과 거래하는데 기술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이어폰을 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은 베이징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입국 심사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수화물도 금방 나왔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을 내다보니 잘 정비된 도로와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버스 안 와이파이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모든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왔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첫 번째 굴욕을 맛보았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제 이름을 보더니 밝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아, CCTV의 천웨이웨이 앵커님이시군요. 환영합니다. 저희 호텔 직원 중에 중국 유학파가 많아서 앵커님 방송 자주 봅니다. 저는 우쭐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분들도 우리 CCTV를 보시는군요. 역시 중국 미디어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어서 한 말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네, 특히 앵커님이 대만 문제 다루실 때 너무 일방적이셔서 저희끼리 자주 얘기해요. 한국 언론은 양쪽 입장을 공평하게 다루려고 노력하는데 CCTV는 좀 편향적이라고요. 저는 얼굴이 붉어지며 반박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사실이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꺼내서 편안한 휴식 되세요. 직원은 재빨리 화제를 돌렸지만 저는 이미 기분이 상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디어 서밋이 열리는 코엑스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어머, 중국 CCTV 앵커 아니세요? 저희 아내가 중국 드라마 좋아해서 CCTV도 가끔 보거든요. 저는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중국 문화가 한국에도 많이 퍼져 있군요. 네, 근데 앵커님은 대만 얘기할 때마다 좀 무서우세요. 전쟁 날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저희는 평화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전쟁 나면 한국도 피해보잖아요.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대만 통일은 중국의 핵심 이익입니다. 평화적 통일을 원하지만 필요하다면 아이고 무서운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 도착했네요. 3만 원입니다. 저는 신용카드를 내밀었지만 기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국 카드는 안 돼요. 현금 있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디서나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결제하는데 한국은 아직도 이렇게 불편한가? 그런데 기사님이 폰을 꺼내더니 QR코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아,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되세요?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한국에도 모바일 결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 앱은 하나도 안 되고 한국 앱만 된다니. 결국 호텔에서 바꿔온 현금으로 겨우 지불했습니다. 코엑스에 도착해 등록 데스크로 갔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저는 당당히 맨 앞으로 갔습니다. CCTV의 위상이라면 당연히 VIP 대우를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CCTV의 천웨이웨이입니다. VIP 등록 데스크가 어디인가요? 젊은 한국인 스태프가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모든 참가자분들은 동일하게 줄을 서셔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에서는 CCTV라고 하면 어디서나 특별 대우를 받는데 할 수 없이 줄 맨 뒤에 섰습니다. 30분을 기다려 겨우 등록을 마치고 컨퍼런스 홀로 들어갔습니다. 개막식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앞쪽 VIP석에 앉으려 했지만 또다시 스태프가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좌석은 미리 배정되어 있습니다. 명찰을 확인해 주세요. 제 명찰을 보니 C15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구역은 거의 뒤쪽이었습니다. CNN, BBC, NHK 기자들은 모두 어구역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막식이 시작되고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환영사를 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아시아 미디어의 협력과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미디어를 정치적 선전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저널리즘은 진실을 추구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특히 영토 분쟁이나 역사 문제를 다룰 때는 더욱 신중하고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발언임을 알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여러 기자들이 저를 흘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아시아 미디어의 독립성과 신뢰성이었습니다. 패널로는 일본 NHK, 싱가포르 CNA, 인도 NDTV, 그리고 한국 KBS의 간부들이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저에게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CCTV의 천 앵커님, 중국 미디어의 독립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CCTV는 14억 중국 인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독립적인 매체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 NHK의 다나카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CCTV에서는 정부 비판적인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까? 진정한 독립 언론이라면 정부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발끈했습니다. 그것은 서구의 편견입니다. 중국 정부와 인민은 하나이며 정부를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KBS의 김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대만 문제는 어떻습니까? CCTV는 대만의 목소리는 전혀 전달하지 않고 오직 베이징의 입장만 방송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입니다. 분리주의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싱가포르 CNA의 리 편집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 앵커님, 여기서 그런 단정적인 발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디어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이지 정치적 주장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분명히 제가 옳은 말을 했는데 왜 모두가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일까요? 점심시간, 저는 뷔페에서 음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중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천 앵커님이시죠? 저는 대만 TVBS의 린 기자입니다. 저는 즉시 경계했습니다. 대만 기자라니. 하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무례하게 굴 수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방금 세션에서 앵커님 발언 들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녀는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4억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한다니 정말 놀랍네요. 대만에서는 2,300만 명이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화가 났지만 억눌렀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중화민족의 대의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배신이요? 어린 기자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앵커님, 혹시 대만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대만에 대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가보지도 않은 곳을 매일 방송에서 비난하시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단순했지만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후 세션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도전이었습니다. 각국이 자신들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측 발표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넷플릭스를 제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한국 OTT 플랫폼들, K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방송 포맷들, 제 차례가 되어 CCTV의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청중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독일 기자가 물었습니다. CCTV의 국제 채널을 보면 대부분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진정한 글로벌 미디어가 되려면 다양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CCTV는 이미 6개 언어로 방송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중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회수는 한국 유튜버보다도 적죠? 누군가가 중얼거렸고 회장의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녁 환영 만찬에서 더 큰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돌아가며 건배사를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중국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건배사를 준비했습니다. 5,000년 역사의 중화 문명을 대표하여 아시아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 건배. 그런데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측 사회자가 어색하게 분위기를 수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대표님. 저녁 식사 중에 옆자리의 태국 기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 앵커님, 조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기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5,000년 역사를 강조하는 것은 좀 구식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유구한 역사가 구식이라니. 다음 날 가짜뉴스와 미디어 윤리 세션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교수가 발표를 했는데 충격적인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CCTV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한국의 김치는 중국 파오차이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이는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김치와 파오차이는 제조법도, 재료도, 역사적 배경도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절임 문화는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럼 이탈리아 피자도 중국 탕수육에서 나왔나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각 문화는 독자적으로 발전합니다.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충격적인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2명의 서양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국 앵커 좀 이상하지 않아? 마치 세뇌된 로봇 같아. 그러게. BBC나 CNN 앵커들은 가끔 자기 정부도 비판하는데 저 사람은 중국 정부 대변인 같아. 내가 중국 친구한테 들었는데 CCTV 앵커들은 말 한마디 실수하면 바로 잘린대. 그러니 저렇게 로봇처럼 말하는 거지. 저는 화가 나서 밖으로 뛰쳐나가려다가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셋째 날은 기술 시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송 기술을 둘러보는 일정이었습니다. 먼저 KBS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KBS의 첨단 스튜디오를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가상현실 스튜디오, AI 기반 자동 편집 시스템, 8K 방송 장비, CCTV가 자랑하던 장비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기술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것입니다. 한국은 방송 장비의 70%를 자체 생산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중국 장비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일부 저가 모니터 정도는 중국산을 쓰기도 하지만 핵심 장비는 모두 한국산이나 일본산, 독일산입니다. 신뢰성과 품질 때문에요.
또 한 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자부했는데 정작 첨단 분야에서는 변방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CJ ENM을 방문했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중심지였습니다. 안내 직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제작한 드라마가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8주간 유지했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 이후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저는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는 진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중국 시장은 정부 규제 때문에 직접 진출은 어렵지만 재미있는 것은 중국 시청자들이 VPN을 통해 불법으로라도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거예요. 작년 조사에 따르면 중국 2030 세대의 65%가 한국 드라마를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토록 막으려 해도 국민들은 한국 문화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제작사들이 저희 포맷을 사려고 줄을 서 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통해서요. 이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문화대국 중국이 작은 나라 한국의 콘텐츠를 베끼려 한다니. 점심은 한국 전통 식당에서 했습니다. 한정식이 나왔는데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에 놀랐습니다. 옆자리의 인도 기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말 예술이네요. 중국 음식도 맛있지만 이런 섬세함은 없죠.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중국에는 8대 요리가 있고 수천 년의 음식 문화가 알아요. 하지만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수를 보세요. 도쿄가 1위, 파리가 2위, 그리고 서울이 아시아 2위예요. 베이징은 10위 안에도 못 들어가죠. 저는 그것은 서양인들의 편견 때문이라고 우겼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삼성전자 미디어 솔루션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전시장에 최첨단 디스플레이와 방송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8K QLED 디스플레이는 현재 전 세계 주요 방송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CCTV도 작년에 500대를 구매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한국 제품을? 네, 물론이죠. 기술력에서는 삼성과 LG를 따라올 회사가 없으니까요. 중국 회사들도 많이 노력하지만 아직 10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직원은 악의 없이 사실을 말했지만 저에게는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직원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제품 사용을 강요해도 중요한 행사 때는 몰래 한국 장비를 씁니다. 작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도 그랬고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직원은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베이징 올림픽 방송센터에 삼성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저녁에는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호텔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작은 편의점인데도 없는 게 없었습니다. 24시간 영업에 각종 서비스가 가능했습니다. ATM, 택배, 공과금 납부, 티켓 예매, 계산대에서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바생이 유창한 중국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중국인이세요? 아니요, 한국인이에요. 요즘 중국 관광객이 많아서 편의점 알바도 중국어는 기본이에요. 일본어도 조금 해요. 20살 남짓한 알바생이 세계 국어를 한다니. 중국에서는 대학생도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숙소로 돌아와 중국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한국 미디어 서밋을 검색했지만 아무 기사도 없었습니다. 대신 천웨이웨이 앵커 한국 망신이라는 검색어가 자동 완성에 떴습니다. 클릭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제가 세션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몰래 찍어 웨이보에 올렸고 수만 개의 조롱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역시 CCTV. 국내에서만 큰 소리치고 밖에 나가면 바보 되는구나. 왜 우리나라 대표가 저 모양이야? 창피해 죽겠다. 한국 기자한테 논리로 밀리다니. 천조국의 위상은 어디 갔나.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른바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분야가 많은 건 사실 아닌가? CCTV만 보면 우리가 세계 최고인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다른의 언론 자유도 없으면서 무슨 미디어 서밋에 참가한대. 다음 날은 문화체험 일정이었습니다.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자료를 잔뜩 준비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하자 가이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조선 왕조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 양식은 모두 중국 자금성을 모방한 것 아닙니까? 가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동아시아 건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죠.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한국만의 특징이 뚜렷합니다. 단청의 색상, 기와의 곡선, 처마의 각도, 모두 한국의 기후와 미학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녀는 태블릿으로 자금성과 경복궁의 비교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자금성보다 경복궁이 100년 먼저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모방했는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겠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알던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세련된 카페와 갤러리들이 즐비했습니다. 한 갤러리에서 전시 중인 현대 미술 작품들을 보고 있는데 큐레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나요? 이 작가는 작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았어요. 아시아 작가로는 최초죠. 중국 작가들도 많이 출품하지 않았나요? 그럼요. 하지만 대부분 정치적 메시지를 숨기느라 예술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표현의 자유가 없으니 진정한 예술이 나오기 어렵죠. 또 한 번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점심은 미슐랭 이스타 한식당에서 했습니다. 모던한 한식 코스 요리가 나왔는데 한 접시 한 접시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옆자리의 프랑스 기자가 감탄했습니다. 파리의 3스타 레스토랑에 뒤지지 않네요. 한국이 이렇게 미식 강국인 줄 몰랐어요. 저는 또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요리야말로 세계 3대 요리. 그건 옛날 얘기죠. 프랑스 기자가 잘라 말했습니다. 지금 파리에서 가장 핫한 아시아 레스토랑은 모두 한국이나 일본 식당이에요. 중국 식당, 테이크아웃이나 하는 싸구려 이미지죠.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파리를 가본 적이 없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국회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언론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군사 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섰습니다. 지금도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면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발표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비판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합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된 것도 언론 자유 덕분이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언론은 정부와 함께 국가 발전을 위해 그래서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실패했죠. 누군가가 끼어들었습니다. 리원양 의사가 경고했을 때 언론이 제대로 보도했다면 팬데믹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폐막식이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가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힘차게 발표했습니다. 이번 서밋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언론의 역할은 국가와 국민을 단결시키는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서구식 언론 자유는 아시아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대만 같은 분리주의 세력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은 사회자가 황급히 마이크를 뺐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청중석에서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모두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폐막 만찬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의 아시아 미디어상 수상자를 발표하는데 대만의 독립언론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을 폭로한 탐사 보도로 상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도발입니다.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안 요원이 다가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을 받은 대만 기자가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곳에 진실도 없습니다. 저는 중국 본토의 동료 기자들도 언젠가
자유롭게 진실을 보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립감이 밀려왔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일본 기자와 마주쳤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 앵커님, 조언 하나 해도 될까요? 세상은 넓습니다. CCTV 스튜디오 밖에도 세상이 있어요. 때로는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인터넷을 켰습니다. 중국 포털에는 제 기사가 하나도 없었지만 구글에는 수십 개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중국 CCTV 앵커, 서울 미디어 서밋에서 추태 천 웨이웨이, 대만 기자와 설전, 국제적 망신 언론 자유 토론에서 중국식 선전만 되풀이한 CCTV, 트위터에는 더 심한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발표하다가 마이크를 뺏기는 동영상이 수만 번 리트윗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 CNN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앵커가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방송하면 당장 잘릴 텐데 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옆 테이블에서 한국 비즈니스맨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CCTV랑 계약하려다가 포기했어. 너무 경직되어 있더라고. 맞아. 모든 걸 정부 허가받아야 한대. 우리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회사랑은 안 맞아. 차라리 대만 방송사가 나아. 거기는 그래도 자유롭게 일하니까. 대만이 중국보다 낫다는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서밋에서도 대만 미디어가 더 주목받았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승무원이 신문을 나눠주었습니다. 코리아 헤럴드 일면에 제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발표하다가 당황한 표정의 사진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한 발언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중국 관영 매체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단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천 앵커의 모습은 중국 미디어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지만 언론 자유도는 180개국 중 177위. 그들이 진정한 강대국이 되려면 먼저 진실을 말할 자유부터 얻어야 할 것이다. 베이징에 도착해 공항을 나서는데 회사에서 온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천 앵커님, 국장님이 급히 뵙자고 하십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CCTV 본사로 향했습니다. 국장실에 들어서자 류 국장의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천 앵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저는 중국의 입장을 당당히. 류 국장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당당한 겁니까? 전 세계가 우리를 비웃고 있어요. 화면에는 제가 마이크를 뺏기는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500만을 넘었습니다. 선전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CCTV가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냐고. 상부에서는 당신을 문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과 국가의 방침을. 그게 문제야. 류 국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똑똑하게 해야 합니다. 대놓고 선전하면 누가 믿습니까? 서구 매체들도 자기들 입장을 교묘하게 포장하는데 우리만 구시대적으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충성했던 조직에서조차 저를 버리려 하다니. 일단 당분간 방송에서 빠지세요. 언제 복귀할지는 상부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국장실을 나와 제 사무실로 가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에서 완전 망신당했다며. 우리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CCTV를 무시한대. 그래도 너무했지. 대만 얘기를 왜 거기서. 제 사무실에 들어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10년간 받은 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수 보도상, 당 정신 구현상, 애국 언론인상. 하지만 지금은 모두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웨이웨이야, 내가 한국에서, 인터넷에서 봤어.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사람들이 너를 비웃더구나. 우리 딸이 그렇게 능력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저 배운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래,
그런데 웨이웨이야, 가끔은 배운 게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니? 어머니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이징의 스모그가 자욱했습니다. 서울의 맑은 하늘이 떠올랐습니다. 왜 우리는 저들보다 뒤처진 걸까?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평생 중국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단 5일 만에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VPN을 연결했습니다. 금지된 일이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구글엔 이미 수천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대만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읽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을까? 계속 검색하다가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CCTV 선배 앵커가 10년 전 미국으로 망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20년간 거짓말을 방송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진실을 전할 수 없는 앵커는 앵커가 아닙니다. 그저 정부의 확성기일 뿐이죠.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건강상 이유로 휴직이라고 발표했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VPN으로 넷플릭스에 접속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봤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가 주인공인 드라마였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장애인이 전문직으로 일하는 것을 드라마로 만들 수 있다니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드라마 속에서 대기업, 정부, 사법부를 거침없이 비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게 진짜 문화 강국이구나. 일주일 후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 미디어 서밋에서 만났던 싱가포르 기자였습니다. 천 앵커님, 잘 지내시나요? 혹시 싱가포르에 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 방송사에서 중국 전문 기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저를. 왜요? 저는 한국에서 완전히 망신당했는데. 오히려 그래서입니다. 앵커님은 변화할 수 있는 사람 같아요. CCTV의 틀에서 벗어나면 진짜 저널리스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중국을 떠난다.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남아있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평생 정부의 대변인으로 살다가 쓸모 없어지면 버려지는 운명. 한 달 후, 저는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CCTV는 제 사직을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마치 제가 없었던 사람처럼. 싱가포르에 도착해 새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부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만을 추구합니다. 중국 정부가 싫어할 기사도 써야 하고 싱가포르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배워보겠습니다. 좋아요. 첫 과제는 대만 총통 선거 취재입니다. 직접 가서 모든 정당의 목소리를 공평하게 들어보세요. 대만, 평생 악마의 섬이라고 배웠던 곳.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금했습니다. 그곳의 진실은 무엇일까? 타이베이행 비행기에서 저는 옆자리 승객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만 사업가였습니다. 기자님이시군요. 어느 매체죠? 싱가포르 CNA입니다. 아, 좋은 매체죠. 공정하고 전문적이고 CCTV와는 다르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많이 다릅니다. 사실 저도 CCTV 가끔 봅니다. 코미디로요. 특히 대만 관련 뉴스는 정말 웃겨요. 우리가 매일 울면서 산다고 하던데 보시다시피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창밖으로 대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바다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 제가 그토록 증오하도록 교육받았던 곳. 공항에 내려 시내로 향하면서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자유로운 분위기. 중국 정부가 그려낸 지옥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뉴스를 켰습니다. 각 정당 대표들이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공격했지만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구나. 다음 날 각 정당 후보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민진당 후보는 독립을 주장했고
국민당 후보는 현상 유지를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국과의 통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후보 모두 비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대만 국민이 결정할 일입니다. 강요할 수 없죠. 하지만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민진당 후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국이 뭐라고 하든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독립적인 정부와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죠.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싱가포르로 돌아왔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 예전에 저라면 대만 분리주의자들의 망상이라고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를 썼습니다. 대만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 그들의 염원, 현실적인 상황.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욕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부의 앵무새가 아닙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저널리스트입니다. 얼마 전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북한 인권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명동의 한 카페에서 탈북자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작년 미디어 서밋에서 만났던 KBS 김 부사장이었습니다. 어머, 천 기자님, 싱가포르로 가셨다고 들었는데. 네, 덕분에 진짜 기자가 되었습니다. 김 부사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대단하십니다. 사실 작년에는 좀 걱정했어요. 너무 경직되어 보여서. 이제는 압니다. 제가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였는지. 우리는 차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중국이 변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변할까요? 변해야죠. 안 그러면 중국은 영원히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카페를 나와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왜 베이징에는 이런 곳이 없을까?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유가 없는 곳에는 아름다움도 없다는 것을. 그날 밤 호텔에서 CCTV 뉴스를 봤습니다. 후임 앵커가 제가 하던 것과 똑같은 논조로 대만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대만 분리주의 세력들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위대한 중화민족의 통일은.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저는 얼마나 오만했던가. 중화 사상에 찌들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저.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실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압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자유와 진실에서 나온다는 것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싱가포르 편집장이었습니다. 천 기자, 다음 주에 홍콩 민주화 운동 5주년 특집을 준비하는데 맡아줄 수 있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일, 그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베이징도 저렇게 자유롭게 빛날 수 있을까? 그날을 꿈꾸며 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선전이 아닌 진실을 전하는 기사를.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진실은 강요할 수 없고 자유는 억압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힘은 겸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오늘도 펜을 듭니다. 14억 중국인들이 언젠가 자유롭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에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연구하는 왕리신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모든 문명의 시초도 중국이고 세계 어디를 가도 중국 문자가 뿌리를 박지 않은 곳이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도 한국이라는 이웃나라가 자꾸만 저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문자,
이른바 한글이라는 것에 대한 찬사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더군요. 저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우수한 문자는 당연히 우리 중국의 한자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그저 일반 연구원이 아니라 중국 최고 국책 연구기관의 AI 언어 분야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름하여 인공지능 자동 번역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디지털 언어 솔루션 전문가이지요. 간단히 말해 언어 분석과 빅데이터 처리, 음성 인식 알고리즘 등을 연구하며 차세대 세계 표준 언어가 무엇이 될지를 가늠하고 예측하는 일을 합니다. 과거 서양에서는 영어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지만 저는 먼 미래에는 중국어, 즉 우리 한자가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 특히 한국 따위가 자국의 문자가 세계적 위상을 갖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볼 때마다 어처구니 없고 불쾌할 뿐이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특히 분노하게 된 계기는 몇몇 해외 언어학자들이 한글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이고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고 평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한 온라인 국제학회에 참석했을 때 발표자 중 한 명이 한국 문자의 독창성과 규칙성, 그리고 단순 명료함을 강조하며 한글이 AI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최적이라는 식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 발표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문자하면 당연히 한자가 최고인데 감히 한국의 한글을 들고 나와 미래의 언어 운운하며 과장된 찬사를 보내다니요. 저는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채팅창에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문자는 원래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은 파생체에 불과하지 않느냐. 역사를 뒤져보면 결국 갑골문자나 한자의 한 형태를 변형한 것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우리 중국을 자꾸 흉내내면서 한글이 최고다라고 외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문자가 없었다면 한국 문자는 애초에 생겨날 리가 없다는 주장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학회가 끝난 뒤 전 세계 언어학자들의 반응이 아주 볼만했습니다. 저희 주장을 오히려 비웃거나 나중에는 대놓고 반박 자료를 줄줄이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모 교수가 저를 이메일로 찾아와 한글은 갑골문과 구조가 전혀 다르며 창형 문자인 한자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한글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느니 훈민정음 창제 원리가 명확히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느니 하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교수의 말이 너무 황당해서 처음엔 무시해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글은 분명히 한자의 아류일 텐데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일이 점점 커지면서 제가 하는 연구 영역에서도 한국 관련 자료가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AI 음성 인식 테스트를 할 때 영어를 비롯한 로마자권 언어와 한자를 비교하는 자료는 차고 넘쳤습니다만 어느 날부턴가 엔지니어들이 한국어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설치더군요. 게다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한국어를 기계가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짧고 이 학습 결과도 꽤 높은 정확도로 산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처음엔 마땅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글이라 불리는 작은 나라의 문자를 기계가 처리하기 쉽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계속 한글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서도 일본어나 중국어보다 한국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연산 시간이 훨씬 짧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확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우리 한자가 얼마나 고귀하고 오랜 전통을 가진 문자인데 단순히 컴퓨터가 빠르게 처리하기 좋다는 이유로 한글이 더 우수하다고 떠들어대는 게 너무나도 불쾌했습니다. 그러다 사건은 의외의 곳에서 터졌습니다. 제가 자주 교류하던 중국인 언어학자 중 한 명인 콘시 교수가 공공연하게 한글의 기원은 갑골문자에서 왔다라는 주장을 공식 매체에 발표해버린 겁니다. 사실 저야 중국에서 유래한 것 정도로 포장하는 수준이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언어학계에서는 이 발언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해외 언어학자들이 강하게 반박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이건 국제적 망신이다라며 등을 돌리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중국 내부에서조차 이 문제로 시끄럽지? 물론 전 마음 한구석에는 한글은 우리 것으로부터 파생된 하위 개념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콘시 교수의 주장은 용감하게 잘했다고 박수 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해외 전문가들의 조롱 섞인 반응이 너무 거슬렸습니다. 마침 그때 저는 AI 언어 모델 관련 국제회의에 초청받아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예전부터 한국에서는 중국 문화를 다 베껴갔으면서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 땅에 가서
어떤 정신 승리 기지를 부리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들이밀며 한글은 갑골문에서 왔는데 왜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싶기도 했습니다. 한글의 기원이 갑골문이라는 콘시 교수의 발표를 기반으로 저도 여론전에 참여할 생각이었지요. 그렇게 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공항의 안내판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함께 한글이 표시돼 있더군요. 그래, 여긴 한국인이 당연히 한글이 표시되어 있겠지. 그런데 솔직히 보기에 너무 단순해 보이는데 이 단순한 글자가 어째서 그렇게 과학적이고 대단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부터 약이 오른 상태라 모든 것이 거슬렸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켜고 온라인으로 다시금 한글 관련 논문들을 찾아봤습니다. 분명 해외 언어학자들이 언급하는 한글의 우수성이라는 것이 있긴 있나 본데 제가 보기엔 그저 단순히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기 좋은 문자일 뿐이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이 특별하단 말인가? 우리 중국의 한자가 훨씬 정교하고 역사도 유구하며 예술적인 면도 탁월한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논문들은 하나같이 AI와 한글의 궁합에 대해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음소 단위로 문자를 분절해 표현하기에 기계가 알아듣고 처리하기 좋은 구조라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음성 인식이나 자동 번역 분야에서 한글을 매개로 할 경우 번역 정확도와 처리 속도가 오르는 현상을 다룬 실험 결과도 존재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정말 이런 데이터가 나오긴 하나 보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글이 갑골문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근거는 안 되지 않나라는 궁색한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국제회의 장소인 어떤 대형 컨벤션 센터로 향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떠들썩했던 세션 중 하나는 바로 AI 시대에 적합한 언어 체계와 표기 방식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각국의 언어학 및 AI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 측 대표들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요. 제가 노려보듯 그들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들은 꽤나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세션이 시작되고 제일 먼저 한 교수가 무대에 나와 발표를 하더군요. 주제는 AI 번역 시스템에서 한글을 중간 언어로 활용했을 때의 효율성이었습니다. 그는 연구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보여주며 한글이 지닌 음소 기반의 체계적 특징이 기계 처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어 영어 간번역, 한국어 프랑스어 간번역, 그리고 한국어 중국어 간번역에서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고 오역률도 크게 떨어졌다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보고 또 한 번 속이 뒤집혔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저는 곧장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분명 한국어는 한자의 영향을 받은 언어 아닌가. 그 문자 자체도 알고 보면 한자의 변종 같은 개념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독자적인 과학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 중국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한글은 갑골문에서 기원했다는 설이 있다.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저의 질문이 끝나자 장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제대로 한 방을 날렸다고 생각했고 동시에 예의 없는 중국인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놈들이 어디 한번 대답해봐라. 이걸 어떻게 반박할 테냐라는 마음가짐이었죠. 그때 한국 측 대표 중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15세기 중엽에 창제된 한글은 발음 기관을 본떠 체계적으로 만든 문자이며 당시 창제 원리와 목적이 매우 자세히 기록돼 있다. 그 어떤 외부 문자도 직접적으로 참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조선 왕실 기록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따라서 갑골문 기원설은 물론 한자가 곧장 한글에 영향을 주었다는 가정도 무리가 있다. 물론 역사적으로 한자 어휘를 많이 빌려 쓰긴 했지만 한글의 문자 자체는 독립적으로 창제된 것이다. 그는 이렇게 답하면서 독일 학자가 펴낸 논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발표한 연구 등 여러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는 스크린에 갑골문과 한글의 구조적 차이를 비교하는 표를 띄웠습니다. 한자가 상형 문자라는 점, 갑골문은 그 시초가 제사 관련 기록으로 쓰인 상형 기호였다는 점,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습을 본떠 자모를 만들어낸 체계적 표음 문자라는 점 등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표를 보고 있자니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봤자 어쨌든 중국에서 문자를 써온 역사가 더 길고 대단한데라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공개적으로는 더 뭐라 되받아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진짜 분노의 순간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다른 해외 학자들이 일제히 이한국 측 대표의 말을 지지하고 나섰을 때 발생했습니다.
영국인 교수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평판을 얻을 만하다. 특히 음소를 나타내는 자모를 모아 하나의 음절 덩어리로 시각화하는 방식이 너무나 체계적이며 언어가 가지는 혼동을 최소화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학자도 가세의 갑골문이 상형문자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와 한글의 음소 표기 방식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단순히 모양이 비슷하다라는 이유로 유사성을 논하는 것은 역사적 지식이 결여된 주장일 뿐이라고 못 박더군요. 저는 발표장을 서서히 뒤덮는 그들의 지지와 박수 소리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해외 학자들의 실체인가? 왜 다들 한국 편만 드는 거지? 중국이 얼마나 강대하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실은 다 깡그리 무시되는 건가?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속을 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비슷한 시각을 가진 듯 보이는 중국인 동료 연구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왕리신 선생, 저도 저 발표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자가 더 우수하고 오래된 문자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말이죠. 왜들 저렇게 한글의 우수성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순간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저와 같은 생각을 해주는 중국인이 있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그에게 물었죠. 그러니까 말이오. 혹시 우리가 의지할 만한 반박 자료나 논문 같은 게 있을까요? 갑골문과 한글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논리 말입니다. 그러자 그 연구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콘시 교수가 발표한 그 논문 말고는 딱히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논문도 실은 국내외 학자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혹평이 쏟아지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제 기분은 더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저 한국과 한글을 폄하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를 뒷받침해줄 제대로 된 연구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튿날 저는 다른 세션에서 겪은 일을 통해 더 큰 굴욕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세션은 AI 음성 인식의 정확도 향상 방안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여러 나라 언어 샘플을 실시간으로 시연해 보이며 음성 인식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하게 텍스트로 변환하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자리였죠.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순서로 시연했는데 각 언어마다 약간의 오차율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어는 성조가 여러 가지라 미묘한 뉘앙스를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꽤 많았고 그 결과로 문맥을 잘못 해석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오더군요. 저는 어쨌든 한자는 복잡하니까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리긴 하겠지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한국어 시연이었습니다. 어떤 한국인 발표자가 간단한 문장을 마이크로 말하면 스크린에 거의 오차 없이 매끄럽게 텍스트가 실시간으로 찍혔습니다. 게다가 발화 속도가 빠를수록 그리고 억양이 달라질수록 오히려 한글 시스템이 이를 탄력적으로 처리하면서 정확도를 높여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에러율이 낮지? 다른 언어보다 훨씬 잘 잡아내잖아. 발표자와 엔지니어들은 이것이 바로 한글의 규칙적이고 과학적인 음운 구조 덕분이라 설명했습니다. 음소 단위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한 글자에 하나의 음절 덩어리가 모이므로 기계가 들어오는 소리를 짧게 구획하여 처리하기 용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자가 말하기를 이 한국어 모델은 이미 다국적 IT 회사들이 도입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 이 대목에서 진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중국어 음성인식 시스템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시연 결과만 놓고 보면 한국어가 더 잘 처리되는 듯 보이니 어찌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저녁, 저는 회의가 끝난 뒤 중국에서 함께 온 일행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하게 당황해하거나 어떤 이는 한국어가 단순하니까 그렇지 우린 복잡해서 더 우수한 거다라고 애써 위안을 삼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자꾸만 불쾌감이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게 무슨 우수함이냐.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를 완벽히 소화해내는 게 진짜 우수한 문자지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글은 갑골문에서 비롯됐으며 결국 중국 문화의 연장선이 아니겠느냐라고 나름의 확신을 강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동석했던 한 연구원이 심드렁하게 제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왕리신 선생, 이제 그런 이야기는 우리끼리만 해야 할 듯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갑골문 기원설이 설득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는 추세라서요. 그 말에 저는 밥이 코로 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무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출장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AI, 언어 처리와 관련된 데이터들은 자꾸만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매번 한글이 강력한 처리 효율을 보여주는 결과치가 쏟아졌고 국제 저명학회들 역시 한국어 자연어 처리 사례를 성공적인 모델 케이스로 꼽았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중간 언어로 영어 대신 한국어를 활용하면 번역, 정확도가 20% 이상 높아졌다는 결과도 나와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죠. 저는 그런 논문들이 뜰 때마다 그래도 한글의 뿌리는 중국에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 중국 문화의 승리라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하듯 버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외 주요 학자들의 발표에서 한글과 갑골문을 연결, 짓는 이론은 일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많은 언어학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두 문자는 완전히 별개라고 말해왔는데 콘시 교수의 기행 덕분에 이 논란이 더욱 빠르게 정리되어 버린 셈이었죠.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오히려 중국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주장이다라며 손가락질을 하는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저는 그런 반응을 볼 때마다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왜 우리끼리 뭉쳐서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 무너뜨리는 건가? 어째서 중국의 위상을 깎아먹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거지? 결정타가 된 사건은 얼마 후 베이징에서 열린 또 하나의 국제 심포지엄에서 터졌습니다. AI 시대 언어 표준화 관련 회의였고 여기서도 한국 측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저와 콘시 교수도 초청받았습니다. 심포지엄 중 어느 세션에서 한국 측이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발표하자 이번에는 제가 먼저 공격에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글이 그렇게 과학적이라지만 결국 갑골문, 한자 같은 우리 전통 문자에 기대어 생겨난 게 아니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없었다면 한국 문자는 태동조차 할 수 없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하며 콘시 교수가 작성해둔 자료 일부를 인용해 발표했습니다. 갑골문과 한글 자음의 모양 중 몇 개가 비슷하다. 따라서 한글이 갑골문 형태를 이어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주장 말이지요. 그런데 발표장 앞줄에 앉아있던 해외 석학들이 하나둘씩 마이크를 잡고 일제히 반박에 나섰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문자 형태라는 건 표면적 유사성일 뿐이고 실제로 발음과 의미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 게다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대한 명확한 왕실, 기록과 문헌들이 남아있다. 그것은 이론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지 오래다. 이미 수많은 논문에서 갑골문 기원설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혀졌다. 이 회의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AI 시대 언어 연구를 목표로 하는 곳이니 사실 무근의 역사 왜곡은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 하나같이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역사 왜곡이라는 말을 듣고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설마 이들이 내 말을 조롱하듯 무시하는 건가? 그래도 중국의 위신을 생각해 줄 줄 알았더니만 이건 전혀 아니잖아. 라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더 화가 났던 건 심포지엄 마지막 날 개최된 라운드 테이블에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면 모두가 조용히 듣는 척하면서도 곧장 논리적인 반박과 자료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어떤 유럽 학자가 중국 측 일부 인사들이 갑골문 기원설을 외치는 건 그냥 자국중심주의적 사고에 갇힌 결과라고 본다. 학문은 증거가 있어야 하고 국뽕으로만 승부할 수 없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국뽕이라는 표현까지 들으니 대놓고 우리를 조롱하는 느낌이었죠. 그 라운드 테이블을 마치고 나가는 길, 콘시 교수와 저는 침묵만 이어갔습니다. 둘 다 굳은 표정으로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 사람들이 몹시 우릴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지요. 그러나 정작 뭐라고 반론할 만한 근거는 준비되지 않았으니 속만 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나자 제 주변에서도 한글이 갑골문에서 왔다라는 주장을 진지하게 펼치는 이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콘시 교수도 학계에서 외면받기 시작했고 심지어 중국 내부 언론조차도 그를 민망한 학자로 취급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우리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면 한국의 한글은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체계라는 것이다. 중국이 억지 부리다가 망신만 당했다는 조롱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이 상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야만 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한글이 우수하다는 평가에 동의하기 싫습니다. 한자는 무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지금까지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문자 체계니까요. 게다가 저는 AI 처리 분야에서도 한자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단지 현재 단계에서 기계가 다루기 어렵다고 해서 한자가 한글에 뒤처지는 문자라고 볼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저를 계속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해외 유명 기업들은 앞다투어 한글 기반 음성 인식과 자동 번역 모델을 연구하고 한국의 여러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협력했습니다. 관련 기술 시연에서 한국어는 오류율이 낮고 학습이 빠른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사람들은 이를 두고 역시 한글이 AI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라고 찬양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핏대가 서고 괜히 키보드 위를 세게 두들기면서
중국어 인식 프로그램을 돌려봤습니다. 물론 우리 중국어도 나름대로 발전하고 있고 여러 스타트업이 참여해서 꽤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비교의 대상은 한국어가 되어버렸고 비교 결과가 한국어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 조금 더 단순하다, 조금 더 정확하다 같은 평가가 나오니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래도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중국 국영 방송에 출연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AI 언어 전문가로서 한글이 AI 시대에 정말 적합한 문자냐, 중국어가 밀리지 않는 방법은 없느냐라는 토론 프로그램이었지요. 저는 방송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 중국어만의 예술성과 역사성, 그리고 심층적 표현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어는 단어 하나하나가 상용 문자적 의미를 품고 있어 언어적 서정과 시각적 아름다움이 뛰어납니다. 비록 기계 입장에서 처리하기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충분한 빅데이터와 정교한 알고리즘이 보완된다면 우리는 한국어보다 더 풍부한 표현을 담을 수 있는 AI 번역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토론이 진행되던 도중 사회자가 그렇다면 한글이 갑골문에서 유래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불쑥 묻더군요. 저는 당황했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역사적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한글은 동아시아 문화권 속에서 발전한 문자이니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중국 문자를 참고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상대 토론자인 한국어 전문가가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역사적 문헌과 창제 원리를 보면 한글은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고 갑골문은 중국 고대의 상형 기호로서 주술적이거나 제사적인 용도로 발전한 문자입니다. 둘 사이에는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논문으로 증명하고 관련 기록이 명확합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갑골문 기원설에 대해 반박 논문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학자들의 논문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으니 반론할 마땅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방송 중이니 체면을 지켜야 했지요. 그렇다고 해도 제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직 중국 측에서도 연구가 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라고 강변했습니다. 스튜디오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썰렁해졌고 사회자가 표정 관리에 애를 먹는 듯했습니다. 아마도 시청자들은 왕리신이라는 사람, 근거 없는 주장으로 억지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속으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다 한국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그렇다. 그래, 우린 홍보가 약했던 거야 라는 식으로 애써 합리화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한글이 독자적으로 창제된 문자라는 점이 거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 갑골문 기원설은 황당한 음모론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럼에도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도 저는 한국은 중국을 늘 따라하면서 어떻게 자기네를 독립적이고 우수한 존재라고 자랑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게다가 AI 시대의 한글이 정말로 효율적이라는 데이터들이 쏟아지는 것도 저는 솔직히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한자가 더 심오하고 응용 분야가 풍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지금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조금 불리해 보일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한자가 훨씬 더 우수하게 자리매김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발표된 수많은 AI 연구들은 한글이 표음 문자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음소 단위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기계학습의 이점이 크다고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지요. 앞으로 다가올 음성인식 기술 경쟁에서 한글은 쉽고 빠르게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번역 엔진에서도 중간 언어로 한글을 활용해 번역 정확도를 높이는 시도가 계속 이뤄질 거라고 합니다. 이미 몇몇 글로벌 기업들은 테스트를 마치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더군요. 이렇게 AI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어와 한글의 위상을 보고 있노라면 제 존재 가치마저 흔들리는 기분입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밀리는 구도가 되어버렸나. 전통 문명을 지닌 중국이 왜 작은 한국에 자꾸 발목을 잡히고 망신을 당하는 거지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한글의 독창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사방에서 논문과 증거 자료를 들이밀고 글로벌 IT 회사들이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더라도 저는 그 모든 걸 한국의 과대포장 마케팅이라고 치부합니다. 한국은 원래부터 중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던 나라다. 우리가 이번에 일시적으로 언론전에서 밀리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한자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끝까지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의 평화가 조금이나마 유지되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현실을 인정하라는 말이 쏟아집니다. 갑골문 기원설은 전혀 학계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미 국제연구기관들이 한글과 갑골문의 구조적 차이를 명확히 밝혀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제가 옳다고 우기겠습니다. 우리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고 한국이 무엇을 하든 결국엔 우리를 흉내낸 것일 수밖에 없다는 억지 논리로라도 버티는 것입니다. AI 시대고 뭐고 저는 중국이 최고라고 외치는 쪽이니까요. 최근 외신에서 중국이 또 그 말도 안 되는 갑골문 기원설로 망신을 자초한다고 보도했다는데 그게 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여전히 저는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릴 몰라주는 거지 우리가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중국이 최고이고 한국이 굳이 따로 발전할 수는 없다고 확신하니까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요즘 어디를 가든 한글이 AI 시대에 걸맞은 과학적 문자라는 찬사를 듣게 될 때면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이미 국제사회는 한글을 매우 훌륭한 문자로 인정하고 있고 AI 연구계도 이 사실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굽히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중국을 전적으로 베꼈고 정신승리를 하는 민족이라고 계속 떠들 거니까요. 아무리 근거 없다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끝까지 중국이 최고라고 주장하겠습니다.